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나마 희망적인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장 시작 후 속절없이 빠지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11만 4천 건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입니다.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예상치는 신규 고용이 18만 5천 건, 실업률은 4.1%였는데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경착륙 공포가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 지수는 금요일에 34.5%나 급등한 25를 가리켰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급락했고 미 국채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68%나 급락해서 3.791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목요일에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과 7월 ISM 제조 PMI 그리고 ADP 민간 고용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둔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4,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8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이고 예상치였던 23만 5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월 ISM 제조 PMI는 46.8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8개월 내에 최저입니다. 구매자 관리 지표인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4개월 연속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 때문에 투자 수요를 늦추고 있어서 경기가 위축된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7월 ADP 민간 고용도 12만 2천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15만 건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이자 6개월 내에 최저이고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7월 임금 인상률은 3년 만에 최저치인 4.8%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금리 인하가 이미 늦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9월에는 0.25%가 아니라 0.5%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를 예고하는 샤머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샤머의 법칙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실업률의 이동 평균치가 지난 12개월간 저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 갑작스러운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칙을 개발한 클라우드 샴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연준이 지난달 31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실기했다는 평가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파월은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6주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넥스 웰스 매니지먼트는 파월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리는 가운데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브레이크에 너무 많은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판데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이번 주 연준이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수였으며 연준이 50bp 내릴 가능성은 강하다면서 7월 약한 고용 보고서를 보면 연준이 비통할 정도로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기존에는 고객들이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이 AI 훈련에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구글의 TPU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리고 반도체의 거장인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가 HBM 대신에 GDDR6를 사용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그 TPU 사용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6월 10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반도체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 뉴스가 재조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GDDR을 탑재한 AI 반도체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엔드 서버용에는 HBM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양 수준 서버에는 가격이 낮은 GDDR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지만 하이엔드 서버용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그 모간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를 선정하면서 목표가를 14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블랙웰로 이동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MD 등 그 경쟁 업체의 신고로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6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월에 출시되는 iOS 18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한편 애플은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좋은 실적의 영향으로 금요일 폭락장에서 애플만이 유일하게 상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 애플이 금요일 시장을 방어해줘서 낙폭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아이폰 할인 판매로 매출이 올랐고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아이패드가 매출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AI 기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고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3.3%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자동차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기존 그 자동차 최선호주는 포드였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췄으며 자본 지출 비용과 인력 감축의 노력에 의해 긍정적인 현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고 또한 그 탄소 배출 크레딧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 크레딧은 1분기 매출의 2.5%에서 2분기 매출의 4.5%로 확대되면서 2분기 매출 하락의 감소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 향후 마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FSD를 긍정평가했고 밸런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후 테슬라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그 차량의 보닛 열림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후드 열림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위험이 증감에 따라서 180만 대를 리콜합니다.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인 Search GP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BOA는 Search GPT가 잠재적 위험일 수는 있지만 구글의 검색 기능을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그 경쟁 규제 기관인 CMA가 알파벳과 엔트로픽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조사합니다. 양사 간의 그 파트너십이 합병이 아닌 협력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영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앞서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후에 의견을 종합한 뒤 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마존이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광고 수익이 예상을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그 아마존은 금년 프라임데이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경쟁할 비만 치료제를 2028년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데 초기 임상은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에 이어서 로슈까지 날로 커지고 있는 그 비만약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편 그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비만 관련 그 심부정 환자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젯바운드를 투약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위약을 투약한 환자에 비해서 약 38%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으나 문제는 클라우드의 그 성장률이었습니다. 애저의 매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9% 증가에 그쳐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AMD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년비 115%가 증가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AMD의 그 어닝콜을 통해서
서버 구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음날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메타가 수요일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넘어섰고 특히 VR 부문 매출이 전년비 34%나 증가했습니다. 광고 매출과 더불어 AI와 메타버스 투자를 통해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을 하회하는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부진했고 가이던스도 부진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텔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중단하기로 했고 약 15%에 해당하는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내년까지 1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대신에 R&D 비용을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인텔의 주가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글로벌 IB들은 인텔의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비아디가 우버에 전기차 10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남미에 먼저 출시한 후 중동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아디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연준이 31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8번째 동결입니다. 성명서 문구를 보면 노동시장은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했다고 명시하면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인플레는 기존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한편 FOMC 금리 동결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파월 의장의 실수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후 첫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경기가 상승 기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CPI는 전년비 2.6%가 상승해서 27개월 연속 2%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징후가 보이면서 엔화의 평가 절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46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매월 6조엔 정도 국채를 매입했지만 내년 말까지 매월 3조엔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이 슈퍼리치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초부유층을 포함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반대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다만 장관급 선언문에만 담겼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입니다. 찬성 국가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도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으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로는 둔화되었습니다. 퇴직은 510만 건, 퇴직률은 3.2%로 역시 큰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이직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자발적 퇴직률은 2.1%로 4년 만에 최저입니다. 바클레이시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었다면서 연준이 바라는 연착륙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7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 수치 97.8과 비교해 상승한 수치이고 예상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7월 기대지수는 78.2로 개선됐습니다. 다만 기대지수는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 기준선 8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 1년 안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채권 매입 축소 계획에 따라서 3분기에 7,4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이후 4분기에는 5,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국채 발행 계획 QRA의 세부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3분기 QRA를 보면
2분기와 비교해서 만기별 입찰 규모는 모두 같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5.25%에서 5.0%로 인하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이탈리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멜로니 총리에게 중국과 EU 간 대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는데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두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평가입니다. 이탈리아도 최근 경기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된 여러 지표들이 고용 둔화와 경기 부진을 급작스럽게 보여주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횡보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장 시작 후 속절없이 빠지던 시장은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반등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